네, 신지우입니다. 여기는 일본의 고텐바역이라는 곳이에요. 시즈오카 현에 있습니다. 2001년 9월 16일 일요일이었는데 이 지역 고텐바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15살인 이노우의 사유리가 밤 12시쯤 집에 들어와요. 엄마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물어봤죠. 사유리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텐바역 근처 공원에서 남학생들에게 성폭행 당했는데 그 숫자가 1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놀란 엄마는 다음날 아침에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고, 사유리는 고텐바역에서 우연히 중학교 동창이었던 남학생을 만났다고 진술합니다. 남학생이 자기를 알아보겠냐면서 같이 있는 친구들과 말을 걸었고, 잠깐 간단한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와 같이 자기 손목을 잡더니 역 밖으로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말하라며 강제로 시켰다는 거죠. 사유리는 위협적인 협박에 8시 5분쯤 시키는 대로 했고요. 그러는 사이 남학생의 친구 8명이 더 나타나더니 같이 8시 20분쯤 사건 현장인 공원에 도착합니다. 남학생 10명은 사유리를 둘러싸고 어느 학교에 다니고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보더니 그중 한 명이 갑자기 넘어뜨리고 올라타서 성추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공원에 정자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성폭행할 생각이었지만 마침 공사 중이라 들어갈 수는 없어서 그 옆에 잔디밭에 사유리를 눕혔고, 최초로 성추행을 시도한 남학생이 바지와 속옷까지 벗겼더니 생리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반신은 손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학생들이 다 돌아가면서 몸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했는데, 범행이 다 끝나자 처음 시작한 남학생이 부모에게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뒤에 다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리는 옷을 챙겨 입은 뒤 학생들이 금방 다시 쫓아오기라도 할까봐 근처 편의점에 숨어서 도움을 청했고, 잠깐 있다가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갔었다는 거죠. 피해자 진술 조사가 이렇게 끝났어요. 경찰이 사건 수사에 들어갑니다. 2달 정도가 지난 2001년 11월 26일 사유리를 처음 알아보고 인사했다는 그 중학교 동창 남학생을 이미 동행해 경찰서에 데려왔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순순히 자기 친구와 다른 동창생, 선배들의 이름 9명을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이 다 나왔어요. 이제 용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거죠. 나머지 학생 9명도 다 체포했고, 다들 처음에는 범행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찰의 설득으로 다 범행 사실 진술했습니다. 이 중 범행에 적극적이었던 4명이 검찰로 넘어가서 형사재판을 받아요. 8년 만인 2009년에 1년 6개월형 나왔고요. 나머지는 소년범이라 가정법원 재판을 받아서 2명이 소년원, 2명은 집행유예, 유일하게 중학생이었던 1명은 보호관찰로 끝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고텐바시예요. 그래서 고텐바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어때요? 성폭행까지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단 성추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작 1년 6개월 집행유예 보호관찰, 이게 적당하냐는 겁니다. 살인보다 죄질을 낮게 봐야 하는 범죄지만 성범죄니까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살해라고도 부르거든요. 피해자가 몸이나 정신에 후유증이 평생 가기 때문에 악질 범죄로 분류되고, 성범죄를 당하면 이성에 대한 편견이 극단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대인기피, 여성의 경우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도 있고 평생 결혼을 포기하거나 기피하게 되는 2차 피해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는 성범죄에 민감한 거고 계속 더 강한 처벌을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건의 범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이걸 또 판사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이 정도 처벌받게 할 수 없는 법과 제도가 문제인 거죠. 그 안에서 최대한을 했을 뿐인 거고요. 법률상의 한계를 빼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재판 과정 다 제대로 된 것 같죠? 이 생각도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앞에서 사건 설명한 부분을 다시 들어보면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다는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미묘하냐? 그걸 지금부터 알아봐야죠. 피해를 호소하는 사유리가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고텐바 사건은 처음부터 이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유리는 2001년 9월 16일 집에 들어오면서 분명히 엄마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다음날 신고하는데 정작 피해자 진술에서 그날 자기가 생리대 하고 있어서 남학생들이 하반신은 만지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폭행이 아닌 거예요. 둘 다 성범죄긴 하지만 폭행과 추행은 엄연히 다릅니다. 양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스스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낮춰준 거예요, 사유리가. 신고와 진술 내용이 달라진 걸 착각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도 성폭행은 아니지만 10명의 남학생은 사유리를 끌고 가 집단으로 추행한 혐의가 성립되긴 했다는 건데, 여기서 또 문제는 사유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 중학교 동창이 사실은 단순히 같은 학교를 3년간 다니면서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아는 사이였고 대화를 해보거나 가까이 지내던 친구는 아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범행 당일을 진술할 때 사유리는 동창생이 먼저 자기를 알아보겠냐며 말을 걸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인데, 가까이 있다가 우연히 마주쳤으면 아는 얼굴이긴 하니까 인사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일부러 찾아와서 자기를 알아보겠냐고 말 거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경찰의 체포 과정도 이상한데요. 사유리는 10명 중 적어도 먼저 인사해온 그 동창생의 얼굴과 이름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진술했으니까 경찰은 가해자의 신원 특정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달이나 지나서 임의동행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물적 증거가 없으니 임의동행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왜 2달 만에 해야 됐냐는 거죠. 그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취조 내용도 이상하거든요. 경찰이 동창생에게 범행 사실을 추궁하자 이 학생은 모르는 일이고 사유리라는 학생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경찰은 증거를 가져와서 거짓말을 밝혀내거나 자백하도록 유도해야 될 텐데 이미 동행으로 데려와 놓고 이미 범죄자로 정해 놓은 것처럼 지금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커지지만 인정할 경우 죄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금방 돌아갈 수 있다면서 범행 인정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당한 성인이라도 경찰서에 가면 분위기상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취조실에 들어가면. 그런데 17살밖에 안 된 학생이면 당연한 거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정확한 판단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면 죄가 가벼워진다는 말에 빨리 인정해주고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보내준다니까. 이게 자백의 이유 같은데 한마디로 협박과 회유에 의한 거짓 자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경찰 말에 속아서 하지도 않은 범행을 자백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죄를 인정해서 가벼워지는 건 플리바겐밖에 없어요. 그것도 검찰이랑 하는 사법거래고요. 경찰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찰은 이렇게 받아낸 자백을 이용해서 나머지 9명의 명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졸업앨범 가져오더니 나머지 9명이 누군지 짚으라는 거예요. 남학생이 경찰 말만 믿고 별일 없을 거란 생각에 잘 알고 지내는 친구, 선후배들을 지목한 겁니다. 그러자 전부 잡혀와서 같은 방식으로 취조당했고 전부 거짓 자백을 하게 됐던 거고요. 경찰의 취조도 정해진 시간 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미성년자니까 단독으로는 취조를 받을 수도 없어요. 이 기준이 더 적용돼야 하는데 자백할 때까지 붙잡아두고 재판받게 되면 시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면서 강요와 회유를 번갈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학생들은 겁을 먹었고 집이 가난한 아이들은 또 가족 생각해서라도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경찰 거짓말에 완전히 놀아난 겁니다. 범행 인정만 하면 바로 끝날 줄 알았겠지만 그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재판이 열렸어요. 여기서 4명의 성추행이 인정돼 소년원을 들어갔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주범으로 인정된 4명은 사건 8개월 만인 2002년 5월 30일 형사재판을 받게 됐어요. 피해 호소인인 사유리도 참석했죠. 이때 피고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첫 번째 학생은 그날 밤 아르바이트 중이었고
출퇴근 기록 카드에 오후 8시 24분이 찍혀 있으니 사유리가 주장하는 8시 20분쯤은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사건 당시 친구들과 음식점에 있었고 친구들이 이 사실을 증언해 줬고 식당 종업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세 번째 학생은 범행 시각에 아빠가 운영하는 초밥집에 가서 가게 심부름한 걸 손님들이 목격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 학생은 범행 시각에 가족들과 시내 식당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들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강압 수사에 거짓 자백을 하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한 거죠. 그런데 재판에서는 출퇴근 기록 카드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 보인다며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음식점에 있었다는 말도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진술은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증인으로 신청한 그 식당 종업원의 말이라도 들어봐야 되죠. 하지만 이 사람은 갑자기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요. 나중엔 출석하지 말라고 검찰에게 협박받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이기 때문에 재판 전에 입을 맞춰뒀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증거가 없는 건 사유리 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폭행 신고를 받았으면 경찰은 당연히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피해 당사자가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떼우거나 그날 입었던 옷, 몸에 남았을지도 모르는 외상 같은 증거를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고, 경찰은 피해자의 옷이나 현장 조사해야 되고 DNA 수집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경찰이 사유리에게 한 적이 없어요. 피해자 진술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다는 고텐바역 근처엔 방범 카메라가 있었어요. 이것도 확보해두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사유리와 남학생 10명이 많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유리가 피해를 호소하는 진술과 당사자들의 자백 진술서만 가지고 재판을 한 거예요. 증거가 한 가지도 없는 재판인 겁니다. 서로의 말만 가지고 하는. 재판에 증인 출석이 있긴 했었거든요. 사유리가 남학생들에게 성폭행 당하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그 편의점의 점주예요. 이 사람은 무슨 증언을 했느냐? 그날 어떤 일로 급하게 편의점에 들어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에 주범으로 지목된 네 학생의 변호사가 사유리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편의점에서 엄마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유리 휴대전화엔 그 시간대에 엄마랑 통화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 통화 내역을 보여주니까 사유리는 갑자기 전화하려고 했었지만 배터리가 없어서 못했다고 말을 바꿔요. 밤 12시쯤 집에 들어갔다는 것도 사실은 밤 11시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바꾸거든요. 여기서 사유리 엄마의 행동도 이상해요. 8시 5분쯤 사유리가 전화해서 늦는다고 말한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딸이 늦는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왜 늦었냐고 물어보는 건 어색한 반응이죠. 그리고 경찰서는 늦은 시간이라고 문을 닫지 않아요. 딸이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들어놓고도 다음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신고한 것도 이상하고요. 사유리는 여러 번 말을 바꾸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잃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애초에 성폭행은 거짓말이고 남학생들은 경찰의 회유와 협박에 속아 거짓 자백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재판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사유리 휴대전화인데 그날 오후 8시 5분 엄마에게 늦게 들어간다고 전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사유리는 이게 동창생의 협박으로 한 전화였다고 진술했지만 바로 1분 14초 뒤에 누군가에게 또 전화한 기록이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19살의 Y라는 성인 남성이거든요. 이 사람도 Y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유리가 재판에 출석한 Y를 모르는 사람이고 전화한 적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핸드폰에 찍힌 휴대전화 내역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실을 막 추궁하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왜 울었냐?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다면서 부담이 생겨서 운다는 거예요.
드디어 사유리가 그래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Y라는 남자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인 9월 16일 사유리가 먼저 Y에게 오후 7시 5분쯤 먼저 만나자고 전화했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로 1시간 이동해서 8시 5분쯤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늦겠다고. 그리고 1분 14초 뒤에, 그러니까 8시 6분 14초쯤이 되는 거죠. Y에게 다시 전화해요. 두 번째 전화해서 약속 장소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 9시 15분쯤에 둘이 만난 거죠. Y는 그날 밤 사유리를 만나서 3시간 정도 같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간 시간이 11시쯤이었다면은 말을 바꾼 지금 정황들이 다 맞아떨어져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남자 만나느라 늦었다고 할 수 없어서 적당히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보고 들었던, 하지만 접점은 전혀 없는 동창생 이름을 팔아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한 건데 일이 이렇게 커져버린 겁니다. 사유리는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해서 죄송하다고 사람들에게 사과했고요. 그동안의 거짓말을 다 인정했어요. 사유리는 엄마가 적당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지어낸 거짓말이었지만 엄마가 듣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사유리의 신고와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 진술 때문에 10명의 남학생이 성폭행범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거죠.